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의 박후서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공법에 우리 진도 나가는 것 중에서 기본이론에 대해서 나갑니다. 지난 4주 동안은 기초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기본이론에 들어가죠. 그럼 기본이론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부동산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것들만 고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이론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게 총 9주에 걸쳐서 쭉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심화과정으로서 기본이론에서 설명했던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내용들 그것들을 강의할 겁니다. 따라서 기본이론에서 강의한 걸 꼭 심화과정에서는 설명 안 한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설명을 하되 기본적인 설명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런 게 있다라고 정리해주고 거기서 더 들어간다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게 심화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이론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알아도 부동산공법 50점 맞을 수 있다. 그 5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게 지금 기본이론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니까 맑게 알아듣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들으신 분들 부동산 공법에 공짜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린다? 자, 기초이론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1주차라고 되어 있죠. 그럼 넘어가 보면 자, 지난번에 했던 거 그 했던 게 기초이론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그건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 핵심 정리 3, 핵심 정리 4부터 나오죠. 4, 5, 6, 7 넘어가면 핵심 정리 8, 9, 10 해서 핵심 정리가 약 30개 정도가 매주 이루어지는 강의 내용이 될 겁니다. 한 주에 핵심 정리 30개씩만 대략 정리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작으면 한 27, 8개도 있을 것이고 많으면 한 35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정리를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핵심 정리는 문장으로 돼 있긴 됐는데 간략간략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완벽한 문장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반드시 보셔야 된다? 기본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서가 새로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부동산 공법 책이죠. 올해 기본서 쓰느라고 고생 꽤나 많이 했습니다. 왜요? 작년에 있던 내용 중에 개정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 쓰면서 가장 많이 아마 애를 먹지 않았을까? 가장 개정된 게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 책을 새로 쓰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작년 부동산 공법 책 가지고 다시 공부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어차피 새로 하시는 분들은 새 책 갖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가장 좋은 겁니다. 나중에 요약집도 나오고 뭐 이렇게 조그만 것들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갖고는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공법도 아주 찹다하게 아주 깊이 들어간 것들 이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정리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얍상한 거 한 10페이지 20페이지를 갖고 공부하려고 했다면 아마 잘못하면 공법에서 과락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참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만 초기에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고 기본서에서 조금 공부가 됐다? 그러면 좀 더 축약해서 내가 이걸 다 따라가기 벅차니까 그럼 줄인 걸 조금만 줄인 걸 또 따라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는 줄여나가도 처음부터 줄어드는 것만 갖고 공부해가지고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거. 그래서 기본서가 제일 좋다는 거. 또 기본서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써있는 거 보면 대략 650페이지 딱 써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서 나온 기본서 중에서는 상당히 얇은 기본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감하게 뺄 건 다 뺐습니다. 원래 기본서를 부동산 공법을 책에다 다 집어넣으면 약 12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쓴 교수님이 계셨어요. 부동산 공법 다 들어갈 거 넣어보니까 약 1200페이지. 그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한 반 정도 되는 650페이지인데 이 중에서 문제, 여기 기출문제 해설한 거 있죠? 이런 것들 빼고 또 중간중간에 거기 핵심 또 문제 넣은 거 빼버리면 실제는 5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7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분량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이걸 보도록 하고 이게 벅차다 그러면 나중에 핵심 요약이라든지 줄어드는 걸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기본서하고 여기 나오는 건 어떤 관계가 있다? 기본서에 있는 걸 강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핵심 정리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몇 페이지 보시라 하고 그 페이지 보면 요 핵심 정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기본서에다가 반드시 요 핵심 정리인 걸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부터 나오면 그걸 여기다 똑같이 기본서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 이렇게 해서 그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봐야 될 내용들. 그게 말로 다 써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특히 초보자를 위해서 뭔다? 그걸 최대한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런 머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초등이, 고등이를 넘어서서 초등이, 중등이, 고등이를 넘어서서 노등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 머리가 늙어버려서 노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딩이는 자꾸 잊어버려요. 애우면 까먹고 이게 애우면 까먹고 2시간이나 지나도 다행이다. 그 애워진 게 아닙니다. 이틀만 지나면 까마득한 태고적 시절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내가 저걸 봤나? 며칠 지나고 봐도 이걸 전번에 내가 봤던 건다? 분명히 밑줄은 쳐져 있는데 본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을까? 예, 딴 거 없습니다. 각종 그림으로 설명하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요 내용이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으면 그걸 그림으로 표시한 것들을 이걸 머릿속에서 한번 익히도록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는 잘 안 보여도 글자는 잘 안 보여도 이렇게 그림으로 다 도해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이게 훨씬 더 눈에 빠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로 써있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걸 요 그림이 이해된다 하면은 저쪽 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저것도 이해 안 된 거야. 서로 둘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건 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그림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알으면 이쪽에 있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둘의 관계는 대단히 보완적 관계에 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요 핵심 정리 1, 핵심 2를 요걸 비퍼지 한 장 크기로 앞뒤면에 이 30개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쭉 내려가면서 이쪽에는 그 관련된 그림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려서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된 데다 같은 그림들을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전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가급적 요 그림을 자꾸 머릿속에서 연상시키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 그림이 떠오릅니다. 눈으로 글자는 안 외워져도 그림은 외워지는 게 사람의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합니다. 사실은 이 그림 그리는 이걸 10년 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강의할 때 하려고 했었어. 왜? 이렇게 가르쳐야 어려운 공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제 자신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걸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하나에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1시간이나 이 그림 하나 그리는데 아직 한글 작업으로도 하는데 많은 평균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습장 만드는데 그게 하루 9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3페이지 만드는데 그림 만드는데 이게 시간이 참 장난이 아니고 오래 걸리는데 좀 힘들어요. 사실은 막 지치고 눈에 막 경련도 일어나고 컴퓨터 놓고서 화면만 들여다보니까 막 토할 것 같이 막 그 화면 가까이서 들여다보십시오. 그 하루에 10시간 들여다보면 막 속에서 토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은 컴퓨터가 또 다운까지 됐습니다. 메모리 부족이라고 뜹니다. 컴퓨터가. 근데 이전까지 한글 작업하면서 컴퓨터가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선 다운되는 적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전부 다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인식하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용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부터 하려다가 10년 전부터 생각만 하다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불꽃을 사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든 살든 까무러치가 아니면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그리는 이 작업 대한민국 어떤 교수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엄두를 못 냅니다. 사실은 저도 엄두 안 냅니다. 할 수 있을는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합격수기 올라온 거 무크랜드에 보면 거기 합격수기 있어요. 그래서 그 표면에 보면 거기 들어가서 제가 그걸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사연들 참 많습니다. 참 목숨 걸고 공부하는 분들 그런 식으로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아 이렇게도 공부해서 붙는 분들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그럼 이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몇 밖에 없다?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교수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들어서 수기 한번 읽어보고 거기 보면 우리 박구서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제가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여러분들이 저렇게 나를 원하는데 내가 뭐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매 만들어지는 자료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는 뭐가 나올까? 다음 시간 나올까?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건 개봉박도 내서 이루어질 테니까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으면 뭐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릴 거라는 걸 약속하면서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 강의를 먼저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강의는 책하고 이 자료하고 같이 보면서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책을 넘겨볼까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 시작입니다. 자, 보시면 자, 쭉 넘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가두면 요 색깔 있는 거 끝나고 나면 공인중개사에서 무크랜드라는 여기 종이가 나와요. 몇 장 정도 나오냐면 이게 페이지는 그냥 뭐 별도의 페이지 나가는 거 있죠? 저기 글자 나오는 거 뭐 1, 2, 3이 글자로 안 돼 있고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요거 뭐 로마자인가 그런 것으로 되는 거고 요거 끝나고 나면 여기 페이지 나고 그거 한 장 넘어가 보면 이제 머릿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가 쓴 글이 있는데 매년 비슷합니다. 요거는 지금 읽으면 이 머릿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언제 읽을 때냐? 7월달, 8월달에 이걸 읽어보면 눈물이 쑥 빠집니다. 정말로 공부하기 힘든 경우가 6월, 7월, 8월 이때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아주 뒤로 쓰는 게 6, 7, 8월 달쯤 됩니다. 그때 가서 여기 있는 걸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꼭 찔러가지고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할까? 그 정도로 참 잘 썼으니까 이건 그때 가서 읽어보시자. 그리고 옆에 보면 최근 기출문제 출제들은 비중에 관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공부를 아직 안 하셨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고 나서 기출문제들 다시 정리할 때 그때 와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목차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다 몇 페이지에 있다 이게 쭉 나오고 그거 끝나고 나면 부동산권법의 기초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부동산권법의 기초이론 여기부터 하죠.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는 것도 있지만 시험 문제 나는 것보다도 이걸 알아야 부동산권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나온 게 그건 기초이론 할 때 했던 겁니다. 바로 기초이론 할 때 뭐였다? 부동산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냐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권법에는 이제 원래는 부동산권법은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 법률이 약 몇 개 있다 그랬죠. 기초이론 할 때 했던 거 한번 다시 상기합니다. 약 1300개 정도 되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 1300개가 존재하는 법률 중에서 부동산권법은 약 10% 정도 존재한다. 약 130개 정도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리운다. 그럼 부동산 공법이 뭐냐?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공법이라는 단어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부동산이란 민법 제 99조에서 거기서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라자. 그럼 토지하고 그 위에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그랬죠? 그게 바로 건축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나 건축물 등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라 부르자. 그럼 공법은 뭘 공법을 했죠? 자, 국가가 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니들 맘대로 하지 마라고 주의하는 내용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의하는 내용을 따르면 그걸 뭐라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따르면 부동산 공법. 그게 약 13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 몇 개만 보기로 했습니까? 6개 법률만 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률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전번에 우리 기초 강의할 때 암기하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뭐죠? 첫째,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안 보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을 부동산 공법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법률들 요까지 했었죠. 그건 첫 번째 했었고, 자, 두 번째, 그럼 이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번째 핵심 정리로서 법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럼 법의 체계는 어디 있다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부동산권법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법의 체계 해가지고 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체계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세 가지예요. 뭐죠? 법률하고 명령하고 초래, 이 세 가지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 뭐 헌법도 나오고 뭐 관습법이니 불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법 중에서도 어떤 법이 제일 중요하다? 법률, 명령, 조례라는 이 세 가지 법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법률이라는 건 두 가지를 갖추면 법률이 된다 그랬었죠. 뭐뭐 있었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걸 뭐라 보자? 법률이란다. 그래서 법률을 사실적으로 만드는 자는 누구냐? 국회의원들이에요. 맨날 쌈박질만 하고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 중에서도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하고 법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법이라는 개념이 월등히 넓은 개념이고 법하면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다 그랬었죠. 문서로 되는 법, 문서화 되지 아니한 법,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나눠지고 그 법 속에서 다시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명령도 있고 조례도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법률이란 바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게 법률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건 법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면은 시도의원들도 있고 시군구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들 있잖아. 그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지방의회에는 의원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뭘 만든다? 마지막에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만드는 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에는 그 의원들은 뭘 만든다? 조례라는 걸 만든다. 달라요. 그 만드는 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따라서 법률이 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이 됩니다. 근데 법률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말들이 있다 그랬죠? 법률 제 몇 조, 예를 들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나가는데 제 몇 조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나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랬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법률에다가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다 집어넣지 않고 일부 내용은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서 야 우리 법률에다가는 이런 거 다 안 집어넣을 테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서 네가 직접 집행해도 좋다라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그걸 대통령령이라 한다 이랬었죠. 따라서 대통령도 뭘 만든다? 법을 만듭니다. 법률을 만든다면 안 돼. 법을 만듭니다. 그때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 이렇게 정리했었죠. 대통령이 정한다. 근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는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건 대통령 네가 만들어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대통령이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들어가 보면 있다 그랬죠? 그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몇 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게 어디에 대통령이 만드는 건지 그 대통령이 만든 구체적인 내용을 찾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뭘 찾아본다? 시행령 들어가 보면 시행령에서 또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거기 보면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 같은 것이다 하고 거기다가 그 대통령이 만드는 세부적인 사항을 그 시행령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과 시행령은 무슨 관계다? 법률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그 법률의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속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대통령이 만든 것이 거기 들어있다. 요 관계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만든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 누가 만들죠?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때 부령으로 정한다. 바로 장관들이 만드는 법. 그것도 말한다? 부령이라고 하고. 그중에 우리는 국토와 관련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것만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만약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들라고 됐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들라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다시 뭐란다? 그걸 부령이라 합니다. 그럼 부령은 어떻게 만든다?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해줍니다. 그럼 그 위임을 받아서 그때는 누가 만든다? 장관들이 만드는 법, 그걸 부령이라고 하고 그 장관이 만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구체 내용을 또 알고 싶으면 얼 찾아보면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들어있다? 바로 해당하는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주칙이라는 걸 들어가 봐라. 그럼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면 또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해놓고 거기 제 몇 조에 가보면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유로의 내용이다. 시행령 제 몇 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게 어디 들어있다? 시행규칙 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우리 기초 강의할 때 설명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우리 기초 강의했을 때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럼 거기 비교해서 다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기초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법률이라는 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이고 그 법률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부령이라는데 이 대통령령과 부령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 부른다. 명령. 그래서 명령에는 뭐뭐 있다? 원래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원래 국무총리가 만든 것도 있는데 총리령도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빼버렸고 마지막 장관들이 만드는 걸 부령이란다.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장관은 부동산에 관한 거니까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그럼 부령이 있단다. 그럼 이 명령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정의하죠. 자, 그리고 법률과 명령만 있다냐? 또 있습니다. 또 법률에 들여다보면 또 이러이러한 또 구체적인 건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됐습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또는 건축 조례로 정한다. 환경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정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조례는 뭐냐?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임하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랬잖아. 그럼 지방의회는 두 가지 중요하겠죠. 시도에 있는 시도 의회가 있고 시군구에 존재하는 시군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 있고 또 인천광역시의회 그게 시자고 또 경기도 이쪽 그다음에 저쪽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그럼 시도 그때 만드는 건 시도조례를 하죠. 그다음에 시군구는 뭐죠?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만드는 건 성남시조례, 연천군에서 만드는 건 연천군조례. 또 강남구에서 만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만든 것 강남구조례. 이게 시군구조례라고 합니다. 이건 둘 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만들면 시도조례.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만들면 그건 시군구조례를 한단다. 이걸 조례라고 하고 그 조례는 시도에서 만드는 건 시도조례, 시군구가 만드는 건 시군구조례라고 표현하고 그 조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도시군계획조례, 건축과 관련된 건 건축조례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시도에서 만드는 도시군 계획조례, 시군구에서 만드는 도시군 계획조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또 갈라진다. 이걸 뭐라고 하자? 조례를 한다. 이게 법의 책에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정리 3번 행정조직의 장체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럼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는 어디에 나오죠? 바로 기본서 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박스 속에 쭉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전번에 기초 강의할 때는 아예 한 장으로 다 한 페이지 전체를 해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있었어요. 이거 출력해서 뭐 하랬습니까?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써 있는 것들 눈으로 보지 않고도 여기 써 있는 것들 눈으로 보지 않고도 이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할 때 이 행정조직의 장체계도 안 외우신 분들은 지금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행정조직 장체계도부터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거 외우지 못하면 강의 들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 행정청이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그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공법은 어떤 행정청이 누구한테 뭐라고 하느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규제하느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저자가 말하는 건지 이자가 말하는 건지 도대체 똥이 된장인지 된장이 똥인지 구분을 못해버리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조직의 장치는
꼭 외우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장은 크게 보면 자 여기서 이건 그림 갖고 직접 봅니다. 여기서 자 제일 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행정기관의 장. 사실은 우리 공법은 행정기관의 장부터 시작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있고 이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구분한다. 그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으셨습니까? 전번 기초과에 갈 때 큼직하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여도 저기에는 뭐가 들어갈 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셔야 됩니다. 꼭 크게 자꾸만 맨날 그리면 어떡합니까? 조그맣게 그려도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 전번에 숙제까지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웠을 거라고 저는 믿고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는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앙행정위원장을 다른 말로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표현한다 했고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댔죠. 그리고 왜 지방자치단체란다 그랬죠? 자치단체가 무슨 뜻이다 그랬습니까?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다. 자치, 스스로 자체다. 다스릴 치자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랬죠? 스스로 다스린다는 게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서 그 자가 나를 다스리게 한다. 그게 자치라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지방에서 여러분을 다스릴 자를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다스릴 자를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서 그 자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는 이걸 뭐라 본다? 그걸 자치단체란다.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지금 구로구거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그럼 구로구 구청장 누가 뽑았습니까?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번 지방선거 때 그때 여러분들이 투표해가지고 구로구 구청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구청장도 뭔다? 자치구 구청장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서 뽑은 구청장, 자치구청장이죠.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또 누가 뽑았습니까?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선거에서 당선자가 그게 바로 우리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그렇게 뽑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서울특별시장 이 사람도 뭐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겁니다. 그때 서울특별시는 어디에 속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속하고 여기 구로구는 뭐에 속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바로 지방행정기관은 그런 식으로 구분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나눠지죠. 반면에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가 있다? 장관들이 있습니다. 청장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산림청장이 여기 들어가는데 산림청장은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뭐 산주관리법의 시험법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해오자? 중앙행정기관 하면 머릿속에 뭐 떠오르면 돼? 장관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자들이 바로 중앙행정위원회장.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장은 장관이 있고 지방행정위원회장,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그중에 광역자치단체장은 누구 있다 그랬죠? 첫째 서울특별시장, 특별시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특별시장, 또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광역시장은 몇 명 있다? 6명 있습니다. 6대 광역시라고 그래요. 6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있죠. 세종시장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새로 특별자치시라고 표현한다. 하나 있죠. 자, 도는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 8개가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8개가 있습니다. 8도 도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뭐냐? 마지막 제주도만은 특별자치도라고 제주도는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럼 왜 제주도만 따로 특별자치도라고 했을까? 이유는 제주도 도지사는 제주에 가보면 제주시장도 있고 서귀포시장도 있는데 우리 다른 도내는요. 여기 경기도로 볼까요? 경기도에 보면 누가 있죠? 성남시장이 있었고 연천군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성남시장과 연천군수의 고유권한이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초자치단체장도 자기의 고유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으로서 또는 군수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기도도지사는 또 경기도지사에서 따로 권한이 있고 그래서 도지사 권한은 따르고 시장군수 권한이 다른 겁니다. 어디 가보면 제주도에 가보면 그게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는 그 권한들, 즉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시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주도에서는 시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는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행사합니다. 무슨 권한이죠? 바로 도지사로서의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로서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권한도 지가 행사합니다. 제주도 도지사는 무슨 권한을 갖다?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던 그 시장들의 권한도 자기가 행사한다는 것. 그럼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뭐냐? 한마디로 핫바지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고유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권한만 있어? 위임받은 권한밖에 없습니다. 누가 갖고 있는 거? 제주도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 그거를 넘겨받아서 그 위임 사무만 행사하지 자기의 고유 업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의 운명이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운명입니다. 말만 시장이지 고유 권한도 없는 헛개비 핫바지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 권한은 다 누가 주겠다? 제주도 도지사가 지가 행사하는 것. 그런 데를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 부른다. 시도지사 5명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누구죠? 광역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광역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자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하죠.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속에 25개 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자들을 뭐란다? 구청장. 바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인천광역시가 보면 인천광역시에 구청장들이 있죠. 거기 보면 계양구청장도 있고 남동구청장도 있고 중구구청장도 있고 구청장들이 쭉 있습니다. 동시에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다 그랬죠. 강화군, 옹진군 거기도 군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수는 인천에는 군수가 있지만 어디는 없다? 대전광역시에 가보면 거기는 구청장들만 있고 군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광역시에 꼭 있는 건 아니다.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 라고 정리해서 군수를 괄호 친 거라 괄호로 표시한 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자, 광역자치단체니까 밑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원래는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구청장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22만 명, 23만 명밖에 현재 안 됩니다. 그러면 23만 명 갖고 구를 둘로 쪼개서 뭐 11만, 12만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구를 나눌 수 있죠?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될 때 2개의 구로 나눠집니다. 50만 명 되면 대략 25만, 25만. 꼭 25만은 아니고 뭐 23만, 27만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어쨌든 50만이 넘어버리면 그때서야 2개의 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그 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원래는 구청장을 두어야 되는데 아직 인구가 작아서 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청장이 행할 업무는 누가 행한다? 그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하는 겁니다. 세종특별시장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갖는 구청장의 권한도 세종특별자치장이 자기가 행사합니다. 누구랑 똑같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특별자치는 원래는 시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다 가져갔다 그랬죠. 세종시도 원래는 구청장을 두면 구청장이 행사할 권한이야. 근데 아직은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행할 업무를 누가 행사한다? 그땐 세종특별자치장이 행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동산 공법을 보다 보면 누가 나온다? 요건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하는 업무다 라고 해놓고 시장군수 구청장만 쓰지 않고 그 앞에다가 시장군수 앞에다 요 앞에다 또 뭐른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법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만 쓰지 않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왜 그런다?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할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니까 그 사람을 쓰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시장들이 행할 업무를 누가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바로 아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은 시도사 권한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밑에 있는 자기들 구청장이나 또는 누가 가지고 권한을 그땐 시장이 가지고 권한을 지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 양쪽에 다 들어간다. 시도지사 하는데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가고 시장군수 구청장 하고 부를 때도 앞에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수장 이렇게 쓴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래놓고 도의사 밑에는 누가 때리죠? 시장수. 그때 요 사람들을 쪼로록 묶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본다? 시장수 구청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전번 행정조직상 체계도 설명할 때 자세하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부동산권법을 들어간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도 못 알아듣는데 모르면 더더욱 못 알아듣습니다. 꼭 암기하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 쪽에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요. 시도지사할 때 요 시자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여기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들어가고 밑에 있는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남시장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똑같습니까? 다른 겁니다. 원칙은 서울특별시장은 광역자치단이고 성남시장은 기초자치단입니다. 아셨죠? 그게 다르다는 거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가 존재한다. 도의사 밑에 시장군수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그 다음에 연천군 그래서 시장군수가 존재하죠. 근데 이 시장이 다시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누구 밑에 있는 시장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누구로 나눠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대도시장은 누굴 말한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 누구들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 시장들 중에서 그럼 이 시장이죠. 이거죠. 도시사 밑에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 자들 중에서 인구가 얼마 된다?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만 뭐라 부른다? 대도시 시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전부는 성남시장 또는 수원시장 또는 부천시장 이런 데는 전부 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됩니다. 거기는 시장을 말하죠. 그걸 대도시장이라고 그 밑에 뭘 둘 수 있다?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니까 아까 50만 명 이상 되면 구청장 둔다 그랬죠? 둘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둬도 됩니다. 꼭 인구 50만 명 이상 된다고 꼭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번에 있던 구청장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구청장을 없애버리고 그냥 선임 지방자치센터 옛날에 동사무소 있죠? 지방자치센터 그걸 중간중간에 선임 지방자치센터만 두고 굴은 아예 구청장이라고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시장 밑에 바로 지방자치센터인 동사무소를 바로 두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바로 부천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라고 반드시 굴을 두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정의하죠. 그런데 이 구청장들은 행정구 구청장이라고 해서 이건 시장이 임명한 대도시장이 임명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거에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건 흔히 실무상에서는 행정구 구청장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이 구청장은 원칙은 누굴 말한다? 자치구청장인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이 구청장들만 말하지 요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은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구청장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란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다만 농지법에 가보면 예외적으로 행정구 구청장도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구청장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죠. 아셨죠? 자, 그래놓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란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굳이 시장을 왜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눈다 그랬습니까? 나누는 이유는 요 대도시장은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요 도지사 옆자리에 앉는 그런 지위를 인정해준다. 결국 원래는 대도시장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라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도지사와 같은 동급의 권한을 갖는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대도시장은 시장 권한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도지사가 행사할 권한도 부여받는 게 그게 원칙이라는 거. 꼭 그런 건 아니야. 도의사 권한과 대도시장 권한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도시장이라는 걸 굳이 명시한 이유는 도지사와 동급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도시장은 인구 50만 명 이상 되면 머리 큰 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쫄다고 취급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도지사와 같은 동급의 지위를 놓기 위해서 대도시장이라는 걸 우리 법에서 명문하고 있다는 것.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다 행정적의 장책에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 그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청 하면 누구누구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말한다. 그래서 이런 장관들이 있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행정청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가 부동산법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여기만. 첫째, 핵심 정리 1에서는 부동산권법 시험 과목에는 몇 개의 법률이 있다? 6개의 법률이 있더라.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법률이다. 두 번째, 그럼 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선무법 중에서 딱 세 가지는 기억하자. 법률, 명령, 초례라는 세 가지가 있다. 법률, 명령, 초례. 이때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갖춰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건 법률이 된다. 그럼 법률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온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뭐 하기로 한다. 라고 해서 중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런 말들이 들어있다. 그럼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건 법률에다 시시콜콜하게 다 집어넣지 말자. 그건 누구한테 위임하자? 대통령에게 위임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 네가 구체적인 법으로 만들어라 라고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 없이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라. 저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한단다. 이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대통령령이라고 장관들이 만드는 법은 부령이라고 한다. 이 둘을 합치면 뭐라 부른다? 명령이란다. 법률하고 이렇게 해서 밑에 바로 명령이라는 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지 대통령이 만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찾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법률, 즉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뭘 찾아봐라?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시행령 제1조, 2조, 3조, 4조 쭉 나가는데 거기에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이 요 시행령 속에 들어있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역시 해당하는 법률, 여기서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이었다면 그 법률 시행규칙이라는 걸 찾아봐라. 그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 들어있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법률과 명령을 합쳐버리면 그걸 흔히 우리가 뭐죠? 법률과 명령을 합쳐버리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법령이란 말이 만들어진다. 요거 법령.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뭐가 나온다? 법령. 그럼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다? 그 법령까지가 다 시험범위입니다. 결국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까지가 이게 세 가지가 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범위라는 것. 그래서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 틀린 것. 시험 문제는 그렇게 냅니다. 두 번째도 도시개발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틀린 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농지법령 해서 꼭 시험 문제는 법률 이렇게 안 내고 법 이렇게 안 내고 법령 이렇게 내는 이유가 바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문 5개 지문 중에 하나에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 옳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시험 문제는 그렇게 냅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라 그랬죠? 그때 위에는 이거 시도지사들이 만드는 것 그걸 뭐란다? 그게 바로 시도조례라 말입니다. 시도의사들이 만드는 것,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의사, 특별자치도사 얘들이 만드는 건 시도조례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나 시장군수들이 만드는 건 그거는 시군구조례라고 부른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도 가보면요. 건축조례는 어떻게 만들죠? 바로 경기도 따지면 경기도 건축조례가 있고 또 성남시 건축조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법률은 다 뭐겠죠? 법은 위계질서를 갖거든. 밑에 있는 하위법은 위에 있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뭐 구청장이 지멋대로 만들거나 시장이 제멋대로 만들면 안 돼요. 구청장은 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장에 만든 걸 보고 구로구청장은 그 구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성남시에서 만드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계질서를 갖는다. 시도조례가 있고 시군구에서 만드는 건 시군구조례를 한다.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건 내용으로 나눈 거야. 구체적 내용에 가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도시군 계획조례, 건축과 관련된 건 건축조례, 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조례,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 정비사업조례. 이런 식으로 또 그 조례 명칭이 우리 법률 명칭이 나누듯이 조례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명칭이 갈라진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행정적인 장책에 대해서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라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같이 했는데, 자, 지난번에 했던 기출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거 이거예요. 지난번 기출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요거 행정적인 장책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다음 진도 나가 바로 다음부터 바로 나옵니다. 왜? 여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 두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기본 이론은 여기 나오는 요 내용들은 핵심 정리로 나오죠. 이거는 기본사와 같이 찾아가면서 반드시 내 거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면 군법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 딱 정리가 되면 공법에 대한 틀이 잡힙니다. 공법에 대한.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출력한 걸 자꾸 반복적으로, 특히 핵심적인 위주로 이걸 반복적으로. 그래서 요 말귀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정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상호 번강의로 나간다면 기본 이론이 끝나면 공법에 대한 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요, 요거 매주 시험을 봤었습니다. 핵심 정리 1부터 4부에서 그걸 가지고 매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 괄호넣기를 해가지고 그 속에다 내용 옳은 거 이제 찾아서 시험 봐가지고 성적 통계까지 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따로 성적 통계를 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보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해놓고 다 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이게 정리돼서 외웠는지는 다시 괄호넣기 하는 그 시험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문제에서 몇 점 맞아야 되냐? 평균 35개 정도 그 괄호넣기를 낸다면 35개 중에서 약 25개는 넘어가셔야 됩니다. 30개 정도는 맞아야 공법을 제대로 짜쳐오는 거고 25개는 넘어가야 그래도 공법을 공부하는 거지, 만약에 25개도 못 맞으면서 다음 진도 나간다? 의미 없습니다. 매 진도 나가기 전에 그 마지막 내가 공부됐다? 이거 공부됐다? 그럼 한번 쪽지 시험에서 괄호넣기도 한번 써보십시오. 막상 공부했다고 생각한 거 괄호넣기에다 단어 써놓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몇 번 할 때냐? 아마 한 번 볼 때마다 작년에 보니까 연초에 이거 공부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약 10번 정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걸 10번 읽는 거야. 그래서 달달달이 옵니다. 종이가 너덜너덜할까지 옵니다. 그분들은 다 붙습니다. 시험 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는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써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이걸 외우셔야 되지, 눈으로만 봐서는 또 외워지지도 않아요. 자꾸 써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게 공부가 끝났다, 다음 주 강의 내가 공부할 이제 타임이 왔다, 그러면 그거 지금 봤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 또 하나가 나가니까 그 괄호넣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의 성적은 나오셔야 돼요. 70% 정도는. 그래야 되지, 만약 그 성적이 안 나온다면 진도 나가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매주 진도 나갑니다. 학원에서는 강제로 시험 봐가지고 성적 갖고 통계까지 내가지고 잘하면 시는 $2 지폐도 드렸었어. 근데 이번 올해 강의는 제가 학원 강의를 한 군데도 안 나가거든요. 인터넷 강의만 하기 때문에 지폐를 주고 $2짜리 지폐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성적이 나와서 만점 맞았다 하는 분은 뭐십시오? 연락 주시면 제가 $2 운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 학원에서도 만점 맞는 분들이 꼭 두세 분은 나오거든요. 그 35개라면 35개를 다 맞춥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걸 다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밤에 자다가도 그게 잠꼬대를 할 만큼 그렇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금방 공법 이거 2달 만에 공법 금방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제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첫 시간은 잔소리가 많은데 이 정도로 강의 마치고 둘째 시간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